이 아이 손, 내 아들 진우랑 똑같은 버릇이 있어. 지하철역 낡은 피아노 앞에 앉은 앳된 소년. 그의 연주는 단순한 기교를 넘어 듣는 이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율 뒤에는 감당하기 힘든 비극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음악으로 다시 쓰는 가족의 역사.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더 재밌는 사연 핸드폰으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저 그런 음악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보수적인 로열 필하모닉의 종신지휘자 자리에 올랐던 그야말로 클래식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었죠. 단 0.1초의 박자 실수도 용납하지 않아 단원들 사이에서는 면도날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는데요. 그에게 음악은 즐거움이 아닌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최고급 호텔과 전용기, 그리고 기사가 딸린 세단으로만 이동하며 대중들과는 철저히 격리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20년 만에 귀국을 결심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음악 인생을 마감하는 은퇴 기념 독주회 때문이었죠. 이 공연은 전성 매진은 물론 암표가 수백만 원에 거래될 정도로 대한민국 전체의 관심사였습니다. 마침내 공연을 앞두고 생방송 뉴스 인터뷰가 잡힌 날 명석은 평소처럼 여유롭게 세단에 몸을 실었습니다. 시간 약속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그였기에 출발도 예정보다 30분이나 일찍 서둘렀고요.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날 광화문 일대에서 비상계엄령 때문에 대규모 집회가 벌어진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갑작스런 폭설까지 겹치면서 서울 도심의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차는 30분째 제자리였고 약속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죠. 명석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명석은 결단을 내립니다. 늦는 건 죽기보다 싫다며 비서에 만류를 뿌리치고 차 문을 박차고 나선 것이죠. 평생 발 한 번 디뎌본 적 없는 낯설고 불결하다고만 생각했던 지하철역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완벽주의자 마에스트로는 자신의 의지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재난에 떠밀려 운명처럼 그 차가운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춥군. 한국은 유난히 추워. 내 나라가 이 정도로 발전했다니 정말 대단하군. 명석이 지팡이를 고쳐 잡으며 지하철역 입구로 향하려던 그때였습니다. 귀를 찢는 듯한 지하철 소음과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 사이로 믿기 힘든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맑고 청아한 그 소리는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은굿을 같았습니다. 명석은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곡은 리스트의 라 캠파넬라라 캠퍼넬러. 우리말로 하면 작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예쁜 이름과 달리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에게는 악마의 곡이라 불릴 만큼 어렵기로 소문난 곡이었습니다. 이런 시끄러운 광화문 광장에서 누가 저런 곡을? 명석은 홀린 듯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역사 한 구석, 시민 누구나 칠 수 있도록 놓아둔 낡은 공용 피아노가 보였습니다. 건반은 누렇게 변색되었고 조율도 엉망일 게 뻔한 그 피아노 앞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연미복을 입은 피아니스트가 아니었습니다. 기름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은 두툼한 패딩 점퍼, 머리에는 배달용 오토바이 헬멧을 그대로 쓴 채 무릎에는 흙이 튄 낡은 청바지를 입은 아주 앳된 소년이었습니다. 명석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소년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건반 위를 춤추고 있었습니다. 오른손이 저 높은 음을 쳤다가 순식간에 낮은 음으로 내려오고 다시 허공을 가르며
높은 음을 때리는 도약. 그것은 단순히 악보를 외워서 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건반 하나하나에 영혼을 실어 종을 울리는 듯한 완벽한 타건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하나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바쁘게 퇴근하던 직장인도, 폐지를 줍던 할머니도 멍하니 그 헬멧 쓴 소년의 연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차갑기만 했던 지하철역 광장에 따스한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명석은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을 주며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쿵, 쿵, 쿵. 심장이 묘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음색, 저 해석, 낯설지가 않아. 마치 소년이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명석의 눈이 소년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에 고정되었습니다. 높은 음을 강하게 내리칠 때마다 소년은 무의식적으로 새끼손가락을 살짝 들어 올렸다가 건반을 눌렀습니다. 순간 명석의 머릿속에 벼락이 쳤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그토록 모질게 대했던 아들. 이제는 세상에 없는 아들 진우. 그 아이도 피아노를 칠 때 꼭 저런 버릇이 있었습니다. 진우야? 명석의 입에서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피아노 앞의 소년은 세상과 단절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헬멧 실드 안쪽에 비친 소년의 눈은 지그시 감겨 있었습니다. 손등은 한겨울 배달일로 붉게 트고 거칠었지만 건반 위를 달리는 그 손놀림만큼은 백조의 날개처럼 우아했습니다. 명석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갔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 아이가 누구인지, 왜 내 죽은 아들과 똑같은 버릇을 가지고 있는지, 도대체 누구한테 배웠기에 저런 소리를 내는지. 학생, 명석이 손을 뻗어 소년의 어깨를 잡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띠링, 띠링, 배달의 민족 주문. 소년의 주머니 속에 있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날카로운 기계음은 마법 같았던 연주를 단번에 깨뜨려 버렸습니다. 쏘스라치게 놀란 소년이 건반에서 손을 뗐습니다. 음악에 취해 있던 눈빛이 순식간에 현실의 고단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씨, 늦었다. 소년은 허둥지둥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벌떡 일어섰습니다. 잠깐만, 학생, 잠깐만. 명석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소년에게는 그 외침이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배달 시간이 늦으면 점장에게 욕을 먹고 벌금을 물어야 하는 현실이 더 무서웠으니까요. 소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인파 속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운동화 뒤축이 꺾여 있는 모습이 명석의 눈에 박혔습니다. 거기서 제발 얼굴 좀 보자. 명석이 지팡이를 짚고 뒤따라가 보았지만 날렵한 소년을 잡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소년은 역사방, 어둠이 깔린 도로 위에 세워둔 낡은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부르릉, 거친 엔진 소리와 함께 소년은 차가운 겨울바람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명석.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다시 피아노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소년이 앉아있던 자리. 명석은 떨리는 손을 들어 소년이 두드렸던 하얀 건반 위에 가만히 손을 올려보았습니다. 아직 따뜻해.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건반에는 소년의 체온이, 그 열정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명석의 가슴으로 전해졌습니다. 명석은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그 더러워진 피아노 건반을 어루만지며 흐느꼈습니다. 20년 전 그따위로 칠 거면 당장 집어치워 라며 아들의 손을 내쳤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진우야, 네가 보낸 거냐? 이 늙은 아비에게 벌을 주려고 보낸 거냐?
지하철역을 지나던 사람들은 웬 노신사가 낡은 피아노를 붙잡고 우는 모습을 힐끔거렸지만 명석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명석의 가슴 속에는 아들의 환영과 헬멧 쓴 소년의 뒷모습이 지우기 힘든 오명처럼 새겨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평창동에 위치한 강명석의 저택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벽난로에서는 참나무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고 있었고 최고급 오디오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명석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제 지하철역에서 들었던 그 아이의 피아노 소리, 그리고 쫓기듯 도망치던 오토바이 엔진 소리만이 귓가에 이명처럼 윙윙거릴 뿐이었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 김전무입니다. 두꺼운 마호가니 문이 조심스레 열리고 김전무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얇은 누런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평소 냉철하기 그지없던 김전무의 표정이 오늘따라 유난히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명석은 들고 있던 찻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달그락. 찻잔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깨며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가져왔나? 네, 회장님. 어제 지시하신 그 학생 인적 사항과 배경을 조사해 왔습니다. 명석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손을 뻗어 봉투를 건네받는 그 짧은 순간이 억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봉투는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봉투의 입구를 열고 하얀 A4 용지 두어 장을 꺼냈습니다. 종이 맨 위에 증명사진이 박혀 있었습니다. 헬멧을 벗은 소년의 얼굴, 깡마른 볼, 수치 많은 눈썹, 그리고 세상의 눈치를 보느라 주눅이 든 듯하면서도 어딘가 반항기가 서려 있는 눈매. 영락없는 젊은 시절 자신의 아들, 진우의 모습이었습니다. 명석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시선을 아래로 내리고 더 자세히 보았어요. 성명 한지훈 생년월일 2007년 5월 8일. 가족관계 상세 부강진우 2012년 사망. 모한미연 소재 불명. 명석의 입에서 짐승의 신음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아 책상 모서리를 꽉 부여잡았습니다. 강진우. 20년 전 자신이 쫓아냈던 아들의 이름. 가슴에 묻었다고 생각했지만 단 한순간도 잊지 못했던 그 이름이 낯선 소년의 서류에 사망이라는 두 글자와 함께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김전무가 침통한 목소리로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이 아이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아이 어머니는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아이를 낳고 100일도 안 되어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우 도련님은 아시다시피 김전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망 두 글자는 명석에게 새 소식이 아니었죠. 이미 오래전에 영안실의 차가운 공기와 함께 그는 그 사실을 제 눈으로 봤으니까요. 그런데도 그 두 글자는 여전히 사람을 죽일 만큼 잔인했습니다. 가슴 어딘가를 아주 둔한 칼로 다시 긁는 느낌이었죠. 명석의 목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강진우 사망, 그래. 그건 내가 안다. 내가 봤지.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진우 녀석 핏줄이 살아있었어. 그 모진 세월을 견디고 세상에 자식을 남겨두고 갔어. 종이를 쥔 명석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눈앞이 흐려져 글씨가 뭉개져 보였습니다. 명석은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쿵, 쿵. 둔탁한 소리가 서재를 울렸습니다. 나쁜 놈, 내가 나쁜 놈이다. 내가 자식을 죽이고 손자까지 버렸구나. 내가 죄인이다. 명석의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전무가 황급히 다가와 명석을 부축했지만
명석은 뿌리쳤습니다. 지훈이라고 했나? 이 아이 지금 어디 있나? 지금 당장 그 아이에게 가야겠네. 김 전무가 난처한 듯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올봄에 보육원을 퇴소해서 지금은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많이 열악합니다. 상관없네. 지옥이라도 가야지. 내 새끼가 거기 있다는데 내가 못 갈 곳이 어디 있겠나? 차 대기시켜. 명석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코트를 걸쳤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검은색 세단이 서울의 화려한 도심을 벗어나 비탈진 언덕길로 들어섰습니다.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법한 좁은 골목길. 전봇대마다 전단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 길가에는 터진 쓰레기 봉투들이 굴러다니는 동네였습니다. 명석은 차창 밖 풍경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 손자가 이런 곳에서 숨을 쉬고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희망 고시텔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린 4층짜리 벽돌 건물이었습니다. 간판에 희자가 떨어져 나가 망 고시텔이라고 읽히는 그곳은 건물의 외벽 곳곳에 금이 가 있고 곰팡이가 검게 슬어 있었습니다. 304호입니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김 전무가 앞장섰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라면 국물 냄새, 그리고 하수구 악취가 뒤섞인 매캐한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복도는 성인 2명이 나란히 걷기 힘들 정도로 좁았고 대낮인데도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콜록, 콜록. 얇은 합판으로 된 벽 너머로 누군가의 기침 소리가 적나라하게 들려왔어요. 명석은 숨이 막혀왔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었죠. 그저 잠시 몸을 누이는 관이나 다름없었습니다. 304호. 녹이 쓴 철문 앞에 섰고 명석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죠. 차가운 금속의 냉기가 손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기익. 기름칠을 하지 않아 비명을 지르는 듯한 경첩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의 풍경을 마주한 순간 명석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어버렸습니다. 성인 남자가 다리를 펴고 눕기에도 벅찬 한평 남짓한 공간. 창문 하나 없는 방구석에는 먹다 남은 식은 밥덩이와 컵라면 용기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외풍을 막으려고 벽에 덕지덕지 붙여놓은 신문지들은 습기를 머금어 눅눅하게 울어 있었습니다. 명석은 신발을 신은 채 방으로 들어서려다 멈칫했습니다. 방바닥에서 냉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보일러도 틀지 않은 냉골이었습니다. 바깥 날씨보다 더 춥게 느껴지는 방 안에서 아이는 전기장판 하나의 의지에 겨울을 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추운 데서 혼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명석의 시선이 책상 쪽으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스탠드 하나와 구석에 처박힌 수학 참고서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아니,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책상 한가운데 누런색 택배 박스를 오려서 투명 테이프로 고정해 놓은 물건이 있었죠. 명석은 홀린 듯 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것은 종이 피아노였어요. 라면 박스를 길게 잘라 펼쳐놓고 검은색 매직으로 건반을 하나하나 그려넣은 조잡한 그림이었습니다. 자를 대고 그리지 않았는지 검은 건반과 흰 건반의 간격도 삐뚤빼뚤했고 매직 잉크가 번져 군데군데 얼룩이 져 있었어요. 명석은 떨리는 손을 뻗어 그 종이 건반을 어루만졌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종이의 질감이 손끝에 느껴졌죠. 그런데 명석의 손가락이 멈춘 곳이 있었어요. 바로 피아노의 정중앙 가온 다미덜시 음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종이가 하얗게 달아 해져 있었고 심지어 구멍이 뚫려 그 아래 책상의 나무 바닥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 명석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죠. 바닥에 주저앉아 종이 피아노를 끌어안았습니다. 눈앞에 환영이 보이고 모두가 잠든 깊은 새벽 고시원 옆방 사람들에게 시끄럽다고 혼날까봐 숨소리조차 죽여가며 종이 위에서 손가락을 움직였을 어린 손자의 모습이 탁탁탁 아름다운 선율 대신 손톱이 종이 박스를 긁는 둔탁한 소리만이 이 좁은 방을 채웠을 것입니다.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유튜브에서 나오는 남의 연주를 들으며 손으로는 차가운 종이 박스를 두드리며 마음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피아노를 연주했을 아이. 하나님 어찌하여 이리도 가혹하십니까? 명석은 종이 피아노 위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종이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아니라 아이의 시큼한 땀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명석의 코를 찌르고 들어가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이 못난 하레비는 수억짜리 스타인웨이 피아노를 치면서도 소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을 했는데 너는 이 종이 쪼가리를 붙들고 소리도 없는 연주를 하고 있었구나. 아가, 불쌍한 내 새끼. 명석의 뜨거운 눈물이 닳고 다른 종이 건반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검은 매직으로 칠한 건반 위로 눈물이 떨어지자 검은 잉크가 번져 검은 눈물처럼 주르륵 흘러내렸죠. 마치 아이가 18년 평생 흘리지 못하고 삼켜왔던 서름이 터져 나온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책상 서랍 틈새에 끼워져 있는 낡은 공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등학생들이나 쓸 법한 알림장이었죠. 명석은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펼쳤습니다. 악보를 살 돈이 없어서였을까요? 공책에는 아이가 볼펜으로 직접 그린 콩나물 대가리들이 깨알같이 박혀 있었습니다. 베토벤, 모차르트, 쇼팽 그 수많은 음표를 하나하나 손으로 그려가며 아이는 음악을 눈으로 익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책 맨 뒷장, 꾹꾹 눌러 쓴 글씨 한 줄이 명석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아빠가 보고 싶을 때마다 피아노를 친다. 그러면 건반 사이에서 아빠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오늘은 배달하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다. 아빠가 있었으면 호해줬을까. 피아노가 치고 싶다. 진짜 소리가 나는 피아노가 치고 싶다. 으엉. 명석은 공책을 가슴에 품고 바닥을 구르며 통곡했습니다. 체면도 위엄도 없었죠. 그저 자식을 잃고 손자마저 지옥에 방치했던 죄인의 처절한 울음소리만이 고시원의 얇은 벽을 뚫고 복도로 흘러나갔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아들을 생지옥에 가뒀어. 진우야, 지훈아 나를 용서하지 마라. 제발 나를 용서하지 마라. 차가운 냉골 바닥에서 천하의 마에스트로 강명석은 그렇게 한참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창문 없는 방,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것은 아이의 꿈이 담긴 달아빠진 종이 피아노와 뒤늦게 도착한 할아버지의 참회의 눈물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계적인 지휘자 강명석의 일과는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예술의 전당이 아닌 서울 관악구의 허름한 골목길이 그의 새로운 출근 장소가 되었습니다. 명석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볼까봐 챙이 넓은 중절모를 푹 눌러쓰고 목도리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전봇대 뒤에 숨어 하루 종일 맞은편 중국집을 지켜봤습니다. 만리장성. 기름때에 찌들어 간판 글씨조차 희미한 그 가게가 제 손자 지훈이의 일터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중국집 문이 쉴 새 없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주방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김과 함께 우렁찬 목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배달이요. 다녀오겠습니다. 철가방을 한 손에 든 지훈이 가게 밖으로 뛰어나왔죠.
12월의 매서운 칼바람에 아이의 양볼은 홍옥사과처럼 새빨갛게 얼어 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추운 기색 하나 없이 씩씩했죠. 네, 사장님. 3구역 배달 마치고 오는 길에 그릇 수거해 오겠습니다. 지우는 자기 몸집보다 큰 낡은 오토바이에 올랐어요. 시동을 걸자 부르릉 하고 거친 매연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명석은 전봇대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피아노 페달을 밟아야 할 발로 엑셀을 밟고 있구나. 건반을 두드려야 할 손으로 기름때 묻은 오토바이 핸들을 잡고 있구나. 명석은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아침에 편의점에서 산 핫팩 2개가 만져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저 얼어터진 아이의 손에 쥐어주고 싶었습니다. 얘야, 춥지? 손이 꽁꽁 얼었구나. 이거라도 쥐고 있어라. 그 한마디 건네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명석은 발이 땅에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죠. 자기는 따뜻한 호텔에서 스테이크를 썰고 와인을 마실 때 이 아이는 추위와 매연 속에서 짜장면을 배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명석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배달을 다녀온 지훈이 가게 앞 수도가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고무 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이었고 살얼음이 둥둥 떠있는 차가운 수돗물에 손을 담그고 오토바이 바퀴에 묻은 흙탕물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아가, 손 다친다. 명석은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고 신음했죠. 피아니스트에게 손은 생명입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면 관절이 굳고 감각이 무뎌지죠. 억만금을 주고도 못 살 그 귀한 손을 지우는 호호 입김을 불어가며 걸레를 빨고 있었습니다. 명석의 눈앞에 20년 전의 기억이 아른거렸습니다. 어린 아들 진우가 아버지, 연습실이 너무 추워서 손이 시려요 했을 때 사내 놈이 엄살은 베토벤은 귀가 멀어도 곡을 썼어 하며 면박을 줬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내가 죽일 놈이다. 그때 내 아들 손 한번 따뜻하게 잡아줬더라면 지금 내 손자가 저 찬물에 손을 담그지는 않았을 텐데. 명석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목도리를 적셨습니다. 오후 7시 어둠이 짙게 깔리자 하늘에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죠. 저녁 식사 주문이 폭주하는 시간, 지훈의 오토바이는 쉴 새 없이 골목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눈은 점점 거세져 한방눈으로 변했고 도로는 금세 빙판길로 변해갔습니다. 사단이 난 건 8시쯤이었습니다. 지훈이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가게 앞에 험상궂게 생긴 40대 남자 손님 한 명이 씩씩거리며 서 있었고 술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야, 너 이리로 와봐. 너지? 아까 우리 집에 배달 온 놈. 오토바이에서 내리던 지훈이 영문도 모른 채 헬멧을 벗으며 다가갔습니다. 네, 손님. 무슨 일이신가요? 무슨 일? 야, 너 내가 짬뽕 시킨 지가 언젠데 이제 와? 면이 다 불어터져서 떡이 됐잖아. 이걸 지금 사람이 먹으라고 가져온 거야? 개밥도 이것보단 낫겠다. 남자는 다짜고짜 지훈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사실 눈길이라 배달이 늦어진 건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었어요. 게다가 다른 배달원들은 위험하다고 운행을 포기하는 날씨에 지훈은 목숨 걸고 배달을 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저 습관처럼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눈이 와서 길이 좀 미끄러워서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해다 드릴게요. 지훈이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해 꼬장 부릴 대상이 필요했던 남자의 화는 가라앉지 않았고 남자는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철퍼덕 비닐이 터지면서 붉은 짬뽕 국물과 노란 단무지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지훈의 낡은 패딩 점퍼와 운동화 위로 뜨거운 국물이 튀어 올랐습니다. 하얀 눈밭이 순식간에 붉은 핏빛처럼 물들었어요. 아이씨, 기분 잡쳐서 못 먹겠네. 야, 돈 내놔. 당장 환불해줘. 손님 드시던 음식은 환불이 안 되는데요. 뭐, 이 새끼가 말대꾸를 해? 어린 놈의 새끼가 부모한테 못 배워 먹어서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부모. 그 한마디가 지훈의 눈동자를 흔들었습니다. 고아로 자라며 평생 가장 듣기 싫었던 말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던 그 말. 남자는 그것도 모자라 바닥에 뒹구는 뜯어진 단무지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의 얼굴을 향해 힘껏 집어던졌죠. 탁! 차디찬 물기 머금은 단무지 조각 하나가 지훈의 뺨에 철썩하고 맞고 떨어졌습니다. 모욕적이었고 치욕적이었습니다. 18살 감수성 예민한 소년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잔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혀를 차며 쳐다봤지만 아무도 말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전봇대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명석은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쥔 손에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어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그 술주정뱅이의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놈, 그 손이 어떤 손인데 내 놈이 감히 그 귀한 얼굴에 단무지를 던져. 내 손자는 장차 카네기 홀에 설 아이야. 내 놈 따위가 함부로 대할 아이가 아니란 말이다. 명석의 속에서는 천불이 났습니다. 하지만 명석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만약 지금 자신이 나서면 지훈이 자신이 누구인지 묻게 될까봐.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 비참한 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알면 아이가 느낄 수치심이 더 클까봐. 비겁하게도 명석은 전봇대 뒤에 숨어 숨죽여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물어내겠습니다. 지훈은 묵묵히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냈어요. 하루 종일 목숨 걸고 배달해서 번 돈, 그 피 같은 돈을 꺼내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음식값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남자는 돈을 낚아채듯 가져가며 바닥에 침을 퇴뱉고는 사라졌어요. 남겨진 지훈.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지훈은 쭈그리고 앉아 바닥에 널브러진 짬뽕 그릇 조각과 단무지를 맨손으로 줍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사기 그릇 조각에 손이 베일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아, 안 되는데, 손 다치면 안 되는데. 명석은 어둠 속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흐느꼈어요. 지훈이 묵묵히 바닥을 다 치우고 축 처진 어깨로 가게 안으로 들어간 뒤에야 명석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 자리에 다가갔습니다. 눈밭 위에 붉게 얼룩진 짬뽕 국물 자국, 그리고 지훈이 미처 줍지 못한 눈 속에 파묻힌 짓이겨진 단무지 조각 하나. 명석은 차가운 눈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칠순의 노인이 길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흙투성이가 된 그 단무지 조각을 주워들었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죠. 진우야,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가 죄인이다. 명석은 더러워진 눈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통곡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황제처럼 군림하던 마에스트로 강명석. 콧대 높고 오만했던 예술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손자가 당하는 모욕 앞에서도 나서지 못하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못난 할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지훈아, 미안하다. 이 할애비가 힘이 없어서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며 명석의 굽은 등 위로 하염없이 쌓여만 갔습니다.
마치 그가 평생 짊어져야 할 죄책감의 무게처럼 눈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차가운 골목길, 노인의 회한 섞인 울음소리만이 바람소리에 묻혀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골목길에서 돌아온 강명석은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재의 소파에 깊숙이 파묻혀 있었습니다. 몸은 따뜻한 저택 안으로 들어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손자 지훈이가 단무지 세례를 받던 차가운 골목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명석은 떨리는 손으로 위스키 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독한 술이 식도를 타고 넘어갔지만 가슴속을 꽉 채운 죄책감은 씻겨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명석의 눈앞에 흐릿한 환영이 아른거렸어요. 20년 전 이 서재에서 벌어졌던 그 끔찍했던 날의 기억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밤이었어요. 당시 50대였던 명석은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이었죠. 세계 최고의 지휘자라는 타이틀, 완벽주의자라는 명성. 그의 사전에는 실수나 2등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엄격한 잣대는 하나뿐인 아들, 진우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죠. 다녀왔습니다. 서재 문이 열리고 20살의 진우가 들어왔고 비에 젖은 어깨, 잔뜩 주눅이 든 표정. 지금의 손자 지훈이와 판박이처럼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진우의 손에는 은색 트로피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그날은 국내 최고 권위의 피아노 콩쿠르 결선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명석은 읽던 악보를 내려놓고 천천히 안경을 벗었죠. 차가운 눈빛이 아들을 훑어내렸습니다. 결과는 짧고 건조한 물음. 진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레 트로피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2등이에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 심사위원들도 표현력만큼은 1등보다 낫다고. 닥쳐. 명석의 고함 소리가 서재를 뒤흔들었습니다. 2등? 지금 내 앞에서 2등 트로피를 내밀어? 강명석의 아들이 고작 2등을 해놓고 최선을 다했다고 짓거리는 거냐? 명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광기에 가까운 분노가 일렁이고 있었어요.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은색 트로피를 집어들었죠. 그리고 망설임 없이 벽난로를 향해 힘껏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쾅! 금속 트로피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트로피의 목 부분이 뚝 부러져 나갔고 박혀있던 명패가 튕겨져 나갔죠. 그것은 아들의 자존심이자 피땀 어린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석에게 그것은 그저 실패의 증거일 뿐이었죠. 아버지, 꼴도 보기 싫다. 치워라. 그따위 패배자의 전리품, 내 눈에 띄지 않게 해. 진우가 바들바들 떨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부러진 트로피 조각을 주워 담는 아들의 손등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하루에 10시간씩 연습했어요. 한 번만 잘했다고 해주시면 안 돼요? 그냥 수고했다고, 내 아들 고생했다고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우세요? 진우가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명석의 오만함은 그 간절한 외침마저 짓밟아 버렸습니다. 결과로 증명해라. 1등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음악계에서 2등은 그냥 첫 번째 패배자일 뿐이야. 네가 그러고도 내 핏줄이냐? 그따위 나약한 소리를 할 거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내 아들로 살 생각하지 마라. 그것이 끝이었어요. 진우는 부서진 트로피 조각을 품에 안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명석을 바라보았죠. 그 눈빛, 원망도 분노도 아닌 깊은 체념과 절망이 담긴 그 눈빛. 알겠습니다. 나가드릴게요. 아버지의 그 완벽한 세상에
저 같은 오점이 더 이상 머물지 않겠습니다. 진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갔죠. 그리고 그것이 명석이 본 아들의 마지막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가방 하나만 달랑 메고 빗속으로 사라졌어요. 명석은 생각했습니다. 며칠 고생하다 보면 잘못했다고 빌며 기어들어오겠지. 하지만 그것은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회상은 5년 뒤의 시점으로 넘어갔어요. 세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명석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경찰서였습니다. 강명석 씨 되십니까? 여기 영등포 경찰서입니다. 아드님 강진우 씨가 발견되었습니다. 명석은 비서실장과 함께 병원 영안실로 달려갔어요. 하얀 천이 덮여 있는 시신. 떨리는 손으로 천을 걷어냈을 때 명석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곳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남자가 누워 있었죠. 화려했던 피아니스트의 손가락은 거친 막노동으로 마디마디가 굵어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새까만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사인은 급성 폐렴과 영양실조입니다. 뭐라고요? 영양실조? 의사의 말에 명석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와 명예를 가진 강명석의 아들이 밥을 못 먹어서 죽었다니. 발견 당시 쪽방촌에 계셨는데 난방도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주변 분들 말로는 본인은 굶어도 어린 아들한테는 꼭 분유를 먹였다고 하더군요. 명석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진우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유품이라고 건네받은 것은 낡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 안에는 진우가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썼던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명석은 집으로 돌아와 아들의 피냄새와 땀냄새가 밴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명석의 심장은 난도질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201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다. 지훈이에게 줄 케이크 살 돈이 없다. 공사장 반장님께 가부를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 아버지는 지금쯤 화려한 파티를 하고 계시겠지. 춥다. 뼈가 시리다. 2011년 5월 8일 어버이날이다. TV에서 아버지의 공연 실황을 봤다. 여전히 멋지시다.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놓았다. 성공해서 돌아오라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나는 실패자다. 아버지에게 연락할 자격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글씨가 흔들려 있었습니다. 죽음을 예감한 듯한 필체였습니다. 나는 피아노가 싫었다. 아버지가 1등을 강요하는 그 순간부터 피아노는 나에게 악기가 아니라 무기였다. 사람을 찌르고 나를 찌르는 무기. 만약 내 아들 지훈이가 음악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말해주고 싶다. 지훈아, 1등 하지 않아도 돼. 그냥 네가 행복하면 돼. 아빠는 너의 연주를 들을 때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어.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따뜻하게 안아주셨으면. 으아악. 명석의 서재에 짐승의 울부짖음이 터졌습니다. 명석은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진우야, 이 미친놈이 이 못난 애비가 뭐라고 자존심이 뭐라고 연락 한 번 안 했어. 밥 좀 달라고 살려달라고 말하지 그랬어. 내가 졌어. 이놈아. 명석은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해서 연락을 안 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높은 기준, 완벽하지 않으면 아들이 아니다라는 그 잔인한 말이 아들을 올가매어 굶어 죽어가면서도 감히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지 못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명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 식은 땀으로 젖은 등,
서재 책상 위에는 20년 전 자신이 부러뜨렸던, 그리고 아들이 남기고 간 그 부러진 트로피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명석은 그것을 평생의 업보처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명석은 떨리는 손으로 트로피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날카로운 파편에 손가락이 베어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진우야, 네가 남긴 그 아이 지훈이. 명석의 눈앞에 낮에 봤던 손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수돗물에 손을 담그던 모습, 술주정뱅이에게 뺨을 맞고도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던 모습, 그리고 종이 건반 위에서 소리 없는 연주를 하던 모습. 네가 옳았다. 1등 따위가 다 무슨 소용이냐. 네가 죽고 없는데 내가 쌓아 올린 이 모든 영광이 다 무슨 쓰레기 같은 짓거리냐. 명석은 자리에서 비틀거하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저 차가운 눈발 속 어딘가에서 손자 지훈이는 지금도 오토바이를 타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명석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회한과 슬픔이 걷히고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야 한다.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명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들은 지키지 못했지만 손자만은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이 아들을 죽인 죄인인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습니다. 김전무. 명석이 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밖에서 대기하던 김전무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명석은 눈물을 닦아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비해. 내일부터 지훈이에게 접근한다. 단 내가 할아버지라는 건 절대 비밀로 해. 그 아이가 부담을 느껴서 도망치게 해선 안 돼. 아주 자연스럽게 그 아이의 재능을 후원하는 독직가로 다가갈 거야.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피아노를 사야겠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놈으로. 그리고 그 아이가 사는 고시원부터 해결해야 해. 내 손자가 더 이상 그 관짝 같은 방에서 떨게 할 순 없어. 명석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부러진 트로피 조각을 꽉 쥐고 있었어요. 손바닥에서 흐른 피가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맹세의 혈서와도 같았죠. 진우야, 지켜봐다오. 내 아들만큼은 네가 그토록 치고 싶어 했던 행복한 피아노를 칠 수 있게 이 애비가 목숨을 걸고 지켜주마. 밤은 깊어가고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지만 명석의 서재에는 뒤늦게 타오른 사랑의 불씨가 뜨겁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손자 구하기가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며칠 뒤 지훈이 배달 일을 잠시 쉬는 오후 3시 무렵이었습니다. 명석은 중국집 근처의 작은 어린이 공원 벤치에 앉아 지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에 중절모를 쓴 노신사의 모습은 칠이 벗겨진 낡은 그네와 시소가 있는 이 가난한 동네 공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저기, 아저씨? 저 부르셨어요? 저만 치서 지훈이 쭈뼛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낡은 배달 조끼를 입고 손에는 편의점 캔커피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명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애써 태어난 척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왔구나. 앉거라. 날이 춥지? 지우는 경계하는 눈빛이 역력했지만 노인이 부르니 거절하지 못하고 벤치 끝에 엉덩이만 살짝 걸치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명석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따뜻해요. 그런데 누구세요? 며칠 전부터 가게 앞에서 저를 보시는 것 같아서.
명석은 지훈이 건넨 캔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싸구려 캔커피였지만 명석에게는 세상 어떤 명차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이의 거칠고 튼 손등이 눈에 들어왔죠. 명석은 목이 메어오는 것을 참으며 준비한 멘트를 꺼냈습니다. 나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다. 며칠 전 지하철역에서 네가 피아노 치는 걸 우연히 들었어. 아, 지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운 듯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냥 장난친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니다. 장난이라니. 그건 장난이 아니었어. 명석의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습니다. 학생, 내 눈은 못 속인다. 너 정식으로 배운 적 없지? 악보도 없이 그 어려운 곡을 그렇게 치는 건 천재들만 할 수 있는 거야. 내 재능이 너무 아까워서 내가 며칠 밤잠을 설쳤단다. 명석은 품 안에서 명함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함을 보면 아이가 도망칠까봐 대신 준비해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내가 너를 후원해주고 싶다. 돈 걱정은 하지 마라. 최고급 피아노도 사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가르치는 선생님도 붙여주마. 원한다면 독일로 유학도 보내줄 수 있어. 너는 그냥 피아노만 치면 돼. 그 지긋지긋한 배달일 당장 그만두고 나랑 가자. 명석은 확신했습니다. 이 제안을 거절할 리 없다고요. 고시원 쪽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아이에게 이 제안은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이나 다름없을 테니까요. 명석은 기대에 찬 눈으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지훈은 놀란 토끼 눈을 하더니 이내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캔커피 만지작거리며 침묵했습니다. 저기, 할아버지. 한참 만에 입을 연 지훈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데요. 저는 안 갈래요. 명석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안 간다니? 너 지금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러는 모양인데 사기꾼 아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줄 수 있는 기회야. 그 냄새나는 고시원 구석에서 평생 썩을 거냐? 다급해진 마음에 명석의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알아요. 사기꾼 아니신 거. 입고 계신 옷도 비싸 보이고 좋은 분 같아요. 그런데요. 저는 피아노로 성공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재능이 있는데 성공을 안 하겠다니? 지훈이 고개를 들어 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릴 듯 회색빛 하늘이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그랬거든요. 아빠. 그 단어가 나오자 명석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아빠도 피아노를 엄청 잘 쳤대요. 그런데 아빠는 피아노 때문에 불행했대요. 1등을 해야 한다. 누구를 이겨야 한다. 완벽해야 한다. 그런 강요를 받는 게 너무 끔찍해서 집을 도망쳐 나왔대요. 명석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의 입을 통해 죽은 아들 진우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해주신 말이 있어요. 지훈아, 음악은 싸움이 아니야. 누군가를 이기려고 연주하지 마. 그냥 네가 즐거우면 그게 1등이야. 피아노가 너를 찌르는 무기가 되게 하지 마. 라고요. 지훈은 명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맑고 투명한 눈동자였습니다. 할아버지 말씀대로 제가 따라가면 좋은 피아노도 치고 유명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면 저도 아빠처럼 불행해질 것 같아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틀리면 혼나고 저는 그냥 지금처럼 배달하다가 힘들 때 한 번씩 치는 피아노가 좋아요. 그게 진짜 행복하거든요. 명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망치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자신은 평생을 증명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1등이 되기 위해 아들을 몰아붙였고 결국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 손자는 이미 삶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난 속에서 죽어가던 아들 진우가 자신의 아들에게 남겨준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아닌 행복하게 사는 법. 그리고 저한테는 이미 피아노가 있어요. 피아노가 있다니? 고시원에 피아노가 들어갈 자리가 없던데. 지훈이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종이 피아노요. 라면 박스에 그린 건데. 그거면 충분해요. 소리는 안 나지만 그걸 치고 있으면 아빠 목소리가 들리거든요. 비싼 피아노보다 저는 그게 더 좋아요. 명석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억 원짜리 스타인웨이 피아노보다 아빠와의 추억이 담긴 찢어진 라면 박스가 더 소중하다는 아이. 명석이 내민 성공이라는 카드는 이 아이의 소박하지만 단단한 사랑 앞에서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송해요, 할아버지. 배달 시간 다 돼서 가봐야 해요. 커피 잘 마셨습니다. 지우는 꾸벅 인사를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낡은 운동화가 모래바닥을 차고 나갔습니다. 멀어지는 지훈의 뒷모습. 명석은 그 뒷모습을 잡지 못했습니다.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훈이 사라지고 난 텅 빈 공원. 명석은 벤치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손에는 지훈이 마시라고 따줬던 이제는 차갑게 식어버린 캔커피가 들려 있었습니다. 으흐흑, 흐흑. 명석은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진우야, 네가 이겼다. 네가 나보다 낫구나. 나는 자식에게 1등하는 법만 가르쳤는데 너는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쳤어. 네가 나보다 훨씬 훌륭한 아비였어. 명석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돈과 권력으로는 저 아이의 마음을 살 수 없다는 것을. 20년 전 아들을 잃게 했던 그 욕심으로는 손자에게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괴물이었다. 아들의 행복을 갉아먹고 손자의 기회마저 가로막는 괴물이었어. 찬바람이 쌩하고 불어와 명석의 코트 자락을 흔들었습니다. 명석은 식어버린 캔커피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것이 마치 손자의 온기인 양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하게도 명석에게 반성할 시간조차 길게 주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는 다시금 굵은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고 멀리서 불길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거절이 지훈이 피아노를 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는 것을, 그리고 곧 닥쳐올 비극을 명석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서울에는 기상 관측 이래 최대의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는 눈은 순식간에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렸지만 배달 일을 하는 지훈에게 그것은 낭만이 아닌 하얀 지옥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제안을 거절하고 돌아온 지훈은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성공 안 해도 돼요. 행복하면 돼요. 라고 큰 소리쳤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냄새나는 고시원을 벗어나 진짜 피아노가 있는 따뜻한 방에서 자고 싶다는 본능. 18소년에게 그 유혹은 너무나 달콤했기 때문입니다. 정신 차리자, 한지훈. 넌 그냥 배달부야. 주제를 알아야지. 지훈은 헬멧을 고쳐 쓰고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밤 10시.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도로는 빙판길로 변해 차들이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었지만 지훈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일당을 채워야 다음 달 고시원비를 낼 수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배달이었습니다. 언덕 꼭대기에 있는 달동네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골목,
눈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퍼부어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익. 맞은편에서 내려오던 승용차 한 대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해 달려들었습니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하지만 낡은 오토바이 바퀴는 눈길 위에서 힘없이 헛돌았습니다.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며 지훈의 몸이 아스팔트 위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쾅! 우당탕! 둔탁한 충돌음과 함께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지훈의 몸은 차가운 눈바닥 위를 몇 바퀴나 굴렀습니다. 헬멧 실드가 깨져나가고 오토바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잠시 후 지훈이 정신을 차렸을 때 온몸은 눈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아프다. 지훈은 눈을 뜨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뜨겁고 축축한 느낌, 그리고 감각이 없었습니다. 지훈은 떨리는 눈으로 자신의 오른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비명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넘어진 오토바이의 육중한 엔진 부분이 지훈의 오른손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밭 위로 선홍빛 피가 콸콸 쏟아져 나와 붉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안 돼, 내 손 피아노 쳐야 되는데. 지훈은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눈보라 속에 묻혔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건 상관없었습니다. 갈비뼈가 나간 것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만은 아빠가 물려주신 이 재능만은 다치면 안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내 손 좀 꺼내주세요. 지훈은 성한 왼손으로 땅을 긁으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인적 드문 골목길,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점점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지훈은 고시원 책상 위에 그려놓은 종이 피아노를 떠올렸습니다. 아빠, 나 이제 피아노 못 쳐요? 종이 피아노도 못 치는 거예요? 지훈의 눈에서 흐른 눈물이 핏물과 섞여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소녀는 차가운 눈밭 위에서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삐삐삐, 규칙적인 기계음 소리, 코를 찌르는 알코올 냄새. 지훈이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해 구급차에 실려온 것이었습니다.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제 말 들려요? 의사가 다급하게 지훈의 눈에 펠라이트를 비췄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오른손이었습니다. 오른손은 피투성이가 된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고 나무 부목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 손 괜찮아요? 지훈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곤란한 표정으로 차트를 넘겼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손가락 신경 3개가 끊어졌고 인대도 파열됐어요. 뼈도 으스러졌고요. 지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피아노는요? 저 피아노 칠 수 있어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당장 미세접합 수술을 해야 합니다. 신경을 잇는 아주 정밀한 수술이에요. 이 수술을 하면 재활 여부에 따라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지훈은 불안한 눈빛으로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뭐요? 수술하면 된다면서요? 시간이 없어요. 6시간 안에 수술해야 신경이 안 죽습니다. 그런데 이 수술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건강보험이 돼도 비급여 재료비에 특진비까지 하면 수술비만 최소 2천만 원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보호자분 안 오셨나요? 2천만 원. 지훈에게는 20억이나 다름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은 고작 35만 원. 이번 달 고시원비와 식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는 돈이었습니다. 보호자? 부모도 없는 고아에게 보호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보호자 없는데요? 네. 그럼 미성년자라 수술 동의도 안 되고 병원비 보증도 안 되는데 일단 원무과 가서 상의 좀 해보세요. 저희도 방법이 없어요. 의사는 냉정하게 말하고 다른 위급 환자에게로 가버렸습니다. 지우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 귀로 들어갔습니다. 돈이 없어서 손을 못 고친대. 2천만 원이 없어서 평생 병신으로 살아야 한대. 옆 침대에서는 부모님이 달려와 아이고 내 새끼 얼마나 아프냐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따뜻한 풍경이 지훈에게는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나는 왜 태어날 때부터 혼자였을까? 왜 우리 아빠는 일찍 죽었을까? 왜 하필 나한테 피아노 재능 같은 걸 줘서 희망 고문을 했을까? 잠시 후 원무과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한지훈 환자분, 입원 수속하셔야 하는데 보증금 낼 수 있으세요? 아니면 연락 닿는 친척이라도. 지훈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왼손으로 링거줄을 잡았습니다. 저 수술 안 할래요. 네. 지금 수술 안 하면 손 못 쓴다니까요. 평생 장애 남아요. 직원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돈 없어요. 2천만 원은커녕 20만 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붕대만 감아주세요. 집에 갈래요. 지훈이 링거 바늘을 확 뽑아버렸습니다. 피가 튀어 환자복을 적셨습니다. 환자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놔주세요. 돈 없다니까요. 거지도 수술해 주나요? 아니잖아요. 피아노 안 치면 되잖아요. 배달은 왼손으로 하면 되니까 그냥 놔두세요, 제발. 지우는 침대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다리도 다쳤는지 일어서질 못하고 바닥을 기었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손을 고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난이, 그 지독한 가난이 18살 소년의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엄마 아빠 나 너무 아파 나 좀 데려가 나 이렇게 살기 싫어. 지우는 차가운 병원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응급실의 모든 사람들이 그 처참한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가난 때문에 꿈을 자르고 손목을 포기해야 하는 아이의 절규. 신이 있다면 멱살이라도 잡고 따지고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의 울음소리가 잦아들 무렵 응급실 자동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찬바람과 함께 눈을 뒤집어 쓴 한 노인이 들이닥쳤습니다. 강명석이었습니다. 뉴스를 통해 근처에서 배달 오토바이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친 듯이 병원을 뒤져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명석은 들어오자마자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지훈을 발견했습니다. 지훈아. 명석의 비명이 응급실을 갈랐습니다. 명석은 지팡이도 내던지고 달려와 지훈을 끌어안았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아가, 정신 차려라. 지훈이 흐릿한 눈으로 명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커피 할아버지? 그래, 나다. 내가 왔다. 명석은 피범벅이 된 지훈의 오른손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손이 왜 이래? 의사 어딨어? 당장 튀어와. 명석의 호통에 당직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이 환자분 수술해야 하는데 돈 없다고 거부하셔서. 지금 돈 때문에 애를 이 지경으로 놔둔 거야? 명석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는 품에서 수표책과 블랙카드를 꺼내 의사의 가운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돈 2천만 원? 아니 2억이라도 줄 테니까 당장 수술실 열어.
대한민국 최고의 서전 당장 불러와. 이 아이 손가락 하나라도 잘못되면 이 병원 문 닫게 만들 거야. 내가 강명석이다. 알겠나? 강명석. 그 이름 석자에 의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병원장이 깍듯하게 모시는 VIP 중에 VIP. 세계적인 거장이 바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명석 마에스트로님? 알겠습니다. 당장 수술 준비하겠습니다. VIP 응급 코드로 돌려. 의료진들이 긴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동 침대가 오고 지훈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훈은 몽롱한 정신 속에서도 명석의 옷자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왜 저를. 말하지 마라. 아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명석은 이동 침대를 따라 뛰며 지훈의 차가운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지훈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할애비가 늦어서 미안하다.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내 목숨을 바꿔서라도 내 손은 내가 지킨다. 걱정 말고 자거라. 지훈은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든든하고 거대한 보호자라는 울타리였습니다. 수술실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명석은 닫힌 문 앞에 주저앉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평생 신을 찾지 않았던 오만한 예술가가 처음으로 무릎 꿇고 비는 순간이었습니다. 제발 제 아들은 데려가셨지만 이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제 남은 수명을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제발 이 아이의 피아노만은 뺏지 말아 주십시오. 수술실에 빨간 불이 꺼진 것은 동이 트기 시작한 새벽 6시였습니다. 장장 8시간에 걸친 대수술이었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꼬박 밤을 새운 강명석은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한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술 어떻게 됐습니까? 마스크를 벗으며 나오는 집도이에게 명석이 다급하게 매달렸습니다. 천하의 마에스트로가 의사의 옷자락을 붙잡고 사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신경접합이 아주 잘 됐습니다. 워낙 손상이 심해서 걱정했는데 환자분의 나이가 어려서인지 회복력이 좋네요. 재활만 잘하면 피아노 치는데 문제 없을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명석은 의사의 손을 잡고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김 전무가 겨우 부축했습니다. 지훈은 VIP 특실로 옮겨졌습니다. 호텔 스위트룸보다 더 화려하고 넓은 1인실. 명석은 지훈의 침대 옆에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붕대를 칭칭 감은 채 잠들어 있는 손자. 마취 기운 때문에 창백한 얼굴을 보자 명석의 가슴이 다시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명석은 떨리는 손을 뻗어 지훈의 헝클어진 앞머리를 조심스레 넘겨주었습니다. 고시원 쪽방에서 찬밥을 먹으며 자랐을 아이. 배달 오토바이를 타며 매연을 마셨을 아이. 가까이서 보니 눈가에는 피로가 덕지덕지 내려앉아 있었고 손톱 밑에는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기름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지훈아, 내 새끼 할애비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명석은 아이의 손을 잡지도 못하고 침대 시트만 부여잡은 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와 지훈의 붕대감은 손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지훈이 하고 신음을 내뱉으며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 푹신한 침대, 그리고 코를 찌르는 고급스러운 꽃향기. 여기가 천국인가 싶어 눈을 깜빡이는데 옆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깨어났니? 정신이 좀 드냐? 지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어제 공원에서 커피를 마셨던 그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채로 걱정스런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어디예요? 제 손은요? 지훈이 벌떡 일어나려다 오른손의 통증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수술 잘 끝났다. 손가락 다 붙였고 피아노도 다시 칠 수 있다고 의사가 그랬어. 걱정 말고 누워 있어. 지훈은 멍하니 자신의 오른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두꺼운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분명히 내 손이 붙어 있었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2천만 원이 없어서 포기하려 했던 손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수술비 내주신 거예요? 저 돈 없는데 이거 어떻게 갚아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명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바닥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일어나세요. 지훈이 놀라 소리쳤지만 명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훈아, 돈은 안 갚아도 된다. 아니, 내가 너에게 평생 갚아도 모자란 빚을 졌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명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노인의 얼굴. 그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평생을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토해냈습니다. 내가 강명석이다. 내 아버지 강진우의 애비 되는 사람이다. 정적? 숨막히는 정적이 병실을 감쌌습니다. 지훈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네, 강진우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요? 그럼 할아버지가? 그래, 내가 내 친할아버지다. 그리고 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죄인이다. 명석은 오열했습니다. 20년 전 내가 내 아비를 쫓아냈다. 1등을 못했다고, 내 자존심에 상처를 냈다고 그 추운 날 비를 맞으며 나가는 자식 몸을 붙잡지 않았다. 그게 마지막인 줄도 모르고 내가 죽였다. 네가 그 고시원 구석에서 라면 박스를 두드리게 만든 것도 다 이 못난 할애비 탓이다. 명석은 침대보에 얼굴을 묻고 통곡했습니다. 미안하다 지훈아, 나를 용서하지 마라. 나는 할아버지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놈이다. 그냥 내 손만 낫게 해주고 사라지려고 했다. 그런데 네가 눈을 뜨니까 발길이 떨어지질 않는구나. 지훈은 멍하니 할아버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사람이구나. 아빠가 일기장에 썼던 그 아버지. 너무 엄격해서 무서웠지만 죽는 순간까지 한 번만 안아주길 바랐던 그 아버지. 원망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장본인이니까요. 그런데 지훈의 눈에는 화려한 마에스트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자 앞에서 무릎 꿇고 제발 살려만 달라고 비는 늙고 병든 노인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지훈의 머릿속에 아빠의 마지막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상에 누워 앙상한 손으로 어린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했던 말. 지훈아, 아빠는 할아버지가 밉지 않아. 그냥 너무 그립다. 너를 보면 할아버지가 생각나. 우리 지훈이가 피아노 치는 걸 보셨으면 정말 기뻐하셨을 텐데. 지훈은 떨리는 왼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울고 있는 명석의 하얀 머리카락에 손을 얹었습니다. 명석의 울음소리가 뚝 멈췄습니다. 할아버지, 지훈이 불렀습니다. 18년 평생 단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그 이름. 울지 마세요. 아빠도 할아버지 원망 안 했어요. 명석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아빠가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다고. 자기 연주를 들려드리고 싶다고요. 아빠는 할아버지를 미워한 게 아니라 인정받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랑받고 싶으셨던 거예요. 지훈은 성한 왼손으로 명석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 손길은 세상 어떤 비단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저 살려주셨잖아요. 제 손 지켜주셨잖아요. 그거면 됐어요. 저한테는 이제 할아버지가 생겼잖아요. 지훈아, 으앙. 명석은 침대 위로 몸을 던져 지훈을 끌어안았습니다. 지훈도 붕대 감은 오른손은 놔둔 채 왼팔로 할아버지의 넓은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내 새끼. 내가 평생 너를 지킬게. 다시는 너 혼자 두지 않을게. 할아버지, 저 무서웠어요. 혼자 죽을까봐, 피아노 못 칠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지훈의 서름도 터져나왔습니다. 18년 동안 쌓여온 외로움과 고통이 할아버지의 품 안에서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핏줄이라는 게 무엇인지, 천륜이라는 게 무엇인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병실 문 밖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김 전무도 안경을 벗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차가운 겨울이 가고 두 사람의 인생에 비로소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바뀌고 다시 12월이 찾아왔습니다. 1년 전 지훈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던 그 잔인했던 겨울은 가고 세상에는 다시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은 결코 춥지 않았습니다. 서울예술의 전당, 대기실. 화려한 조명 아래 턱시도를 말끔하게 차려입은 청년이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1년 전 꾀재재한 패딩 점퍼에 헬멧을 쓰고 짜장면 배달을 하던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아. 부드러운 목소리와 함께 대기실 문이 열리고 백발의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강명석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도끼서린 오만함 대신 온화하고 인자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지훈이 쑥스러운 듯 넥타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명석은 다가와 지훈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러다 명석의 시선이 지훈의 오른손에 머물렀습니다. 수술 자국. 손등을 가로지르는 긴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기적이라고 불렀던 재활의 증거이자 두 사람이 함께 건너온 고통의 시간이 새겨진 훈장이었습니다. 명석은 그 흉터에 입을 맞췄습니다. 아프지는 않으냐? 오늘 날이 굳어서 손이 시릴 텐데. 괜찮아요. 하나도 안 아파요. 할아버지가 지켜주신 손이잖아요. 지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서 죽은 아들 진우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명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지훈아, 오늘 무대는 하레비의 은퇴 공연이자 너의 데뷔 무대다. 하지만 부담 갖지 마라. 잘할 필요 없다. 1등 할 필요도 없어. 명석은 지훈의 두 손을 꼭 잡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냥 즐겨라. 내 아빠가 말했던 것처럼 네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의 연주다. 저 하늘에 있는 내 아빠가 들을 수 있게 신나게 놀다 오거라. 네, 할아버지. 아빠한테 들려줄게요. 그리고 할아버지한테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1년 전 차가운 응급실 바닥에서 절망 속에 만났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가족이 되어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공연장은 2,000석이 넘는 객석이 빈자리 하나 없이 가득 찼습니다. 세계적인 거장 강명석의 은퇴 콘서트를 보기 위해 정재계 인사는 물론 수많은 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무대 위로 조명이 켜지고 강명석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명석은 지휘봉을 잡는 대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명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을 완벽이 아니면 쓰레기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관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 오만함 때문에 저는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1등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들을 버렸고 그 아이가 가난 속에서 굶어 죽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살인자입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명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께서는 이 죄 많은 노인을 용서하시고 기적을 내려주셨습니다. 제 아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보물 제 손자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명석이 무대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오늘 제 마지막 지휘봉은 내려놓겠습니다. 대신 제 아들이 그토록 치고 싶어 했던 피아노, 그리고 제 손자가 들려주는 행복의 선율을 위해 저는 기꺼이 반주자가 되겠습니다. 명석의 소개와 함께 지훈이 걸어 나왔습니다.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 지훈은 긴장된 표정으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명석은 지훈의 옆, 제2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위해 깔아주는 멍석. 명석이 지훈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준비됐니?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반 위에 올려진 지훈의 손. 흉터가 있는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가 건반을 내리쳤습니다. 띵띵띵. 맑고 영롱한 종소리. 리스트의 라 캠파넬라였습니다. 1년 전 지하철역 낡은 피아노에서 쳤던 그 곡. 춥고 배고팠던 시절 세상을 향해 울부짖었던 그 곡이 이제는 사랑하는 할아버지의 반주와 함께 거대한 콘서트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훈의 손가락은 나비처럼 날아다녔습니다. 새끼손가락을 살짝 들어 올리는 버릇. 그 버릇이 나올 때마다 명석은 울컥울컥 치솟는 감정을 억누르며 건반을 눌렀습니다. 진우야 보고 있느냐? 내 아들이다. 네가 그토록 사랑했던 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 연주는 절정을 향해 치달았습니다. 기교는 완벽했고 감성은 풍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지훈의 표정이었습니다. 지훈은 웃고 있었습니다. 콩쿠르에서 심사위원의 눈치를 보던 아빠 진우와 달리 지훈은 온몸으로 음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훈의 눈에 무대 조명 너머로 흐릿한 환영이 보였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아빠가 객석 맨 앞줄에 앉아 환하게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훈아, 최고다. 우리 아들 정말 멋지다. 아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벅차고 행복해서였습니다. 지훈은 눈물 젖은 눈으로 옆에 앉은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명석도 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순간 그들은 말보다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저를 살게 해주셔서. 아니다, 지훈아. 네가 나를 살렸다. 네가 나를 사람으로 만들었다. 쾅! 마지막 건반을 내리치며 연주가 끝났습니다. 순간 공연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1초 뒤, 브라보, 브라보. 객석의 모든 관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떠나갈 듯한 기립박수와 함성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3대에 걸친 비극과 화해, 그리고 사랑이 만들어낸 한 편의 드라마였습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때 명석이 다가왔습니다. 20년 전 아들에게 2등은 패배자라며 트로피를 던졌던 아버지. 하지만 지금 명석은 지훈의 오른손, 그 흉터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리고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여러분, 제 손자 한지훈입니다. 제 아들 강진우의 아들입니다. 명석이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자랑스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우는 할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높이 들린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단단했습니다. 지우는 할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무대 위로 꽃다발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명석은 손자를 으스러져라 껴안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진우야, 이제 편히 쉬거라. 내 남은 생은 이 아이의 행복을 지키는 데 바치마. 거기서 지켜봐다오. 하늘 어딘가에서 작은 종소리가 딩하고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진우가 보내는 용서와 축복의 대답처럼 말입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따뜻한 봄이 만개했습니다. 지하철역 배달부 소년과 거장 할아버지, 돌고 돌아 만난 두 사람의 연주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차가운 지하철역, 낡은 피아노 앞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이 20년 묵은 회한을 씻어내고 마침내 하나의 가족을 완성했습니다. 1등만이 전부라고 믿었던 할아버지와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손자의 만남. 그들이 눈물로 써내려갔던 라 캠파넬라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치유의 선율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강명석 회장처럼 돌이킬 수 없는 실수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지훈이처럼 가혹한 현실 앞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는 꽁꽁 엄마음도 녹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을 전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요. 오늘 밤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한번 꼭 잡아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고맙다, 사랑한다라고요. 그 따뜻한 온기가 여러분의 내일을 더 아름다운 연주로 채워줄 것입니다. 긴 시간 두 사람의 여정에 함께 울고 웃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